이란이 쏜 미사일은 137발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부다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소 화면에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10발, 30발, 70발, 100발. 요격 성공 숫자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종 집계는 132발이었습니다. 요격률 96.4%. 저는 28년간 미국 방산 분석을 해온 사람입니다. 걸프전도 받고 이라크전도 현장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낸 것은 제가 이류, 복제품이라고 불렀던 한국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브래드 콜턴입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민간 방산 싱크탱크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1998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꼭 28년째입니다. 미 공군 전력기획 고문으로 일했고 펜타곤 자문위원으로 수십 차례 회의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인용됐고 제 분석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데이터만 믿고 수치로만 판단하고 실전으로만 검증하는 사람.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방산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믿을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원은 그럴듯했고 수출 계약도 쌓여가고 있었지만 제 기준에서 실전 검증이 없는 무기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천궁이는 사막의 먼지 속에서 제대로 작동이나 할지 두고 봐야 한다고. 그 말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2026년 2월 28일 밤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라난 곳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입니다. 포토맥 강 건너편으로 워싱턴 DC가 보이는 동네입니다. 아버지는 미 육군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군복 단추를 세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만 진짜 무기를 알 수 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는 대신 무기를 분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떤 무기가 진짜이고 어떤 무기가 허상인지를 구분하는 일.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했고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방위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직후 미 공군 전력기획처에 민간 고문으로 합류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저는 누구보다 빨리 배웠고 누구보다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가리켜 감정이 없는 분석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립니다.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그 신념을 28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저는 아시아 방산 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가 급격히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천궁 방공 시스템, 수출 계약이 폴란드로, 아랍에미리트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어졌습니다. 수치만 보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실전이 없다. 그것이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리 재원표가 화려해도 아무리 수출 계약서가 두껍게 쌓여도 진짜 전쟁에서 피와 화약 냄새 속에서 작동하지 않은 무기는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을 보고서에 그대로 썼습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은 실전 미검증 상태이며 중동 환경에서의 운용 안정성은 미지수라고. 2026년 1월 저는 싱크탱크 본부로부터 중동 출장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도입 현황 점검이 공식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천궁이의 허점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운용 실태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동료 제임스 워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보겠다. 천궁이 사막 먼지 속에서 제대로 굴러가는지. 제임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브래드, 당신은 이미 결론을 써놓고 증거를 찾으러 가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임스가 옳았습니다. 2월 초 저는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방공 운용 담당 장교인 칼리드 알만수리 대령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보통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칼리드 대령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콜턴 연구원,
우리 포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그대로 보고서에 쓸 것입니다. 그날 오후 칼리드 대령의 안내로 천궁이 포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사막의 햇살이 자결하는 기지 안에 포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장비, 발사대, 지휘 차량, 모든 것이 예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운용 병사들의 동작이 절도 있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살펴봤습니다. 트집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눈에 띄는 문제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억누르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외관상 이상 없음, 단 실전 검증 필요. 그것이 제 첫날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칼리드 대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콜턴 연구원, 솔직히 천궁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전 데이터 없이는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중동 정세는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3차례나 진행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미국 측이 이란의 핵 인프라의 완전한 물리적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가동 중단이 아니라 완전한 제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 제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후티 반군과 하마스 같은 대리 조직에 대한 지원 중단까지 이란은 국가주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늘 있어왔던 외교 줄다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저는 틀렸습니다. 2월 26일 제네바에서 마지막 협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렬됐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저는 아부다비 호텔방에서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칼리드 대령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칼리드 대령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대비 중입니다. 저는 그 두 글자를 보며 처음으로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긴장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 해도 이틀 뒤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월 27일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바이 방향 하늘에서 유난히 많은 항공기 불빛이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군용기인지 민간기인지 분간하려 했지만 어두워서 알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다듬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노트북을 닫고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장에서만 진짜 무기를 알 수 있다. 그 말이 왜 그날 밤 유독 선명하게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본능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2월 28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멈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란에 대한 대규모 지속적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오전 8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테헤란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로링 라이언. 일반적으로 야간에 진행하던 공습을 이번에는 주간에 강행해 허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칼리드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겨우 연결된 칼리드 대령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콜턴 연구원, 지금 당장 호텔을 나오십시오.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저는 짐을 최소화해 챙겨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로비에는 다른 나라 출장자들도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이란 공습 소식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2척, 구축함 16척, 미국 전투기 100에서 200대, 이스라엘 공군 항공기 200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 집결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직업적 본능으로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온다. 반드시. 그리고 이란은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섞어 쓰는 비대칭 포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이 방식은 방어 미사일을 소진시켜 방어망을 뚫는 전술이다. 아랍에미리트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 물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천궁이로는 어렵다. 그것이 저의 계산이었습니다. 칼리드 대령의 차량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령은 완전 군장 차림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대령이 말했습니다. 콜턴 연구원, 오늘 당신이 원하던 실전 데이터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작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를 향해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 상공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칼리드 대령의 안내로 방공작전 지휘소 인근 관측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만 칼리드 대령이 직접 제 신분을 보증했습니다. 지휘소 안팎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주시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조용해집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바지에 닫고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란의 공격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싸구려 드론을 먼저 보내 방어 미사일을 소진시키고 그 틈에 고성능 탄도 미사일로 실제 타격을 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란의 전형적인 비대칭 전술이었습니다. 드론이 느리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이 도착할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방어 미사일을 충분히 소진시킨다면 그 단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천궁이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되는가? 이 포화 속에서 재고가 바닥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 뇌리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칼리드 대령 옆에 서서 저는 물었습니다. 대령, 지금 몇 발이 날아오고 있습니까? 칼리드 대령이 화면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계속 집계 중입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레이더 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쉬지 않고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모전임을 알았습니다. 누가 먼저 바닥을 드러내느냐의 싸움. 그리고 저는 그 싸움에서 천궁이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8년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워싱턴 DC 싱크탱크 본부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황 보고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현재 아부다비 방공 지휘소 인근에서 실시간 관측 중. 천궁이 운용 상황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답장이 왔습니다. 현장 데이터 수집 후 귀국 즉시 보고서 제출 바람. 천궁이 관련 부정적 평가 유지 요망.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천궁이 관련 부정적 평가 유지 요망.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싱크탱크의 주요 후원사 중 하나가 미국 방산 로비그룹이었습니다. 레이시온과 연계된 기득권 세력. 천궁이의 실전 성과가 공개적으로 인정될 경우 패트리어트 계열 후속 수출 계약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긴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 것을 외면하는 것은 제28년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론과 탄도 미사일이 끊임없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부다비는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폭발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지만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요격 성공을 알리는 화면의 신호가 계속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계산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예측이 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칼리드 대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 발이 요격됐습니까? 칼리드 대령이 잠시 화면을 확인하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치라든가 자랑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 기준으로 요격 성공 80발 이상입니다. 아직 공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80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입니다. 저는 지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먼 하늘 어딘가에서 빛이 번쩍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요격된 미사일의 잔광이었습니다. 저는 28년간 수도 없이 읽었던 요격 성공률 통계들을 머릿속으로 뒤졌습니다. 패트리어트의 걸프전 실전 요격률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이언돔의 가자 분쟁 요격률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조건이 최악인 환경이었습니다. 실제 전쟁, 대규모 포화 전술, 드론과 탄도 미사일의 혼합 공격.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 천공이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저를 보더니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앞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실시간 요격 궤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천공이의 요격탄이 하나씩 발사되고 표적이 화면에서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고도 표적, 중고도 표적, 고속탄도 미사일 모두 구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적어도 표적에 한계가 있지만 천공이는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에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년간 그토록 냉철했던 제 손이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 올린 벽 같은 것이 균열을 일으키는 느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았습니다. 선입견이었습니다. 28년간 제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선입견이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잦아들기 시작한 것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란이 1차 포화를 멈추고 상황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휘소 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병사들이 조용히 물을 마시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아침 최종 집계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한쪽 구석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한국 방산에 대해 써왔던 문장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실전 미검증 시스템, 아직 표준에 못 미치는 수준, 이류 복제품의 그럴듯한 포장. 그 문장들이 제 눈앞에서 하나씩 제가 되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대기실로 들어온 것은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대령은 긴 시간 서 있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콜턴 연구원, 나는 2022년에 천공이 도입 결정을 밀어붙인 사람입니다. 당시 주변에서 모두 반대했습니다. 왜 패트리어트를 놔두고 실전이 없는 한국 시스템을 선택하느냐고. 나는 그 모든 반대를 뚫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국 연구진이 이 사막에서 직접 테스트 사격을 하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영하의 기온에서 섭씨 50도의 열사에서 모래폭풍 속에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내 나라 사람들의 목숨을 건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칼리드 대령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대령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사격 시험을 통과하던 날 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엔지니어가 사막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무기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칼리드 대령의 말을 들으며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간 감정을 배제하는 훈련을 해온 저의 눈이 처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동이 텄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콜턴 연구원,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총 137발, 요격 성공 132발, 요격률 96.4%, 민간인 사망 1명. 저는 숫자를 2번 읽고 3번 읽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137발 중 132발. 저는 28년간 이 숫자를 어떤 전쟁의 기록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우리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가? 내가 무시하고 얕보고 이류 복제품이라고 불렀던 그 나라가 이 도시를 살려낸 것인가? 저는 대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DC 본부에서 보낸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방산 로비 그룹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보고서에 천공이 관련 긍정적 평가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패트리어트 후속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28년간 이 조직 안에서 저는 그들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애써 모른 척 해왔습니다.
제가 쓰는 보고서가 순수한 분석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아부다비 방공 작전 현장 분석 보고서.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천궁이는 오늘 밤 세계 방공 시스템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손으로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후원 계약이 끊어질 것입니다. 싱크탱크에서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장에서만 진짜 무기를 알 수 있다. 저는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기를 봤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천궁이에 대한 재원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봤던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천궁이는 패트리어트보다 적어도 방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요격 미사일의 가성비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드론과 탄도 미사일의 혼합 포화 전술에 대한 대응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것은 이미 재원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무시해왔습니다. 실전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하지만 이제 실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의 중동 전쟁이라는 실전이. 그리고 결과는 96.4%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아침 햇살이 도시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도시,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어젯밤 137발의 미사일이 날아들었지만 이 도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국이 자신들의 도시를 지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며 다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완성해 독립적으로 발표한 것은 귀국 후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싱크탱크 본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방산 전문 학술지와 주요 안보 매체에 제출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수십 개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산 커뮤니티가 뒤집혔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분석관이 직접 쓴 기록, 96.4%라는 요격률. 이것은 더 이상 재원표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피와 화약 냄새 속에서 검증된 수치였습니다. 방산 로비그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 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반박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137발 공격, 132발 요격. 이 숫자는 이미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로비그룹의 반박은 서서히 힘을 잃었습니다. 싱크탱크는 예상대로 저와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저는 짐을 싸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28년간의 철장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미 의회에서 제 보고서를 주목했습니다. 국방예산청문회에서 천궁이 관련 항목이 의제에 올랐습니다. 패트리어트 후속 사업 재검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의원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28년간 틀렸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 무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의 희생과 집념이 있었는지를 저는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28일 아부다비의 밤하늘이 저를 바꿨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의 방산 담당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각국의 방공 시스템 도입 담당자들이 천궁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실전이 답입니다. 그리고 실전의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96.4%입니다. 독일 방산 담당 대령이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과 독일 시스템이 표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저도 불과 몇 달 전까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중동 전역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이 천궁이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추가 도입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 국가들이 한국산 방어 시스템의 실전 성능을 직접 목격한 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달아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의 첫 실전 검증, K방산의 중동 지각 변동.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한 가지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70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직업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미국의 원조로 겨우 먹고 살던 나라가 어떻게 미국과 독일이 수십 년간 만들어온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뛰어넘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저는 한국방위산업연구원에 공식 방문 요청을 넣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사막에서 봤다는 그 35살의 엔지니어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던 그 사람을, 아버지 세대의 희생 위에 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람을, 한국 방문이 확정됐을 때 저는 칼리드 대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령, 한국에 갑니다. 당신이 사막에서 봤다는 그 엔지니어들을 만나러 갑니다. 칼리드 대령의 답장이 왔습니다. 좋은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위대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위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어쩌면 한국의 가장 큰 힘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2026년 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처음 느낀 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이 공항이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없었다는 사실.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공항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저는 짐을 찾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나라에 와 있는 것인가? 아직 그 질문에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한 채로 저는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방위산업연구원 방문 첫날, 저는 천공이 개발팀 엔지니어들과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예상보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30대 초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그들은 저를 보며 약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미국 방산 분석가가 찾아온 것이 어색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을 저는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인정을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눴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수백 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연구원들이 사비를 털어 부품을 사다 실험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구실에서 유럽과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따라잡기 위해 밤을 새웠던 이야기. 2022년 아랍에미리트 사막 테스트 때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단순한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녁 식사 자리에서 팀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콜턴 연구원,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전쟁에서 살아남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 것처럼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패배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어냈는가. 그것이 한국의 역설이자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 준비를 하던 날 밤, 저는 서울 도심에서 혼자 걸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이곳은 잿더미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는 살아있습니다. 이 도시가 만들어낸 무기가 지구 반대편의 다른 도시를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었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 독립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의 후원도 없고 방산 로비그룹의 압력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28년간 조직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이 홀로 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씁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전장에서만 진짜 무기를 알 수 있다. 저는 이제 덧붙입니다. 그리고 진짜 분석은 두려움이 없을 때만 나온다고. 제 새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던 날, 칼리드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부다비 하늘을 지킨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이지만 곧 확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을 지킨 것이 한국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70년간의 피와 땀과 집념이 쌓여 이룬 것들의 이야기.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아들, 딸 세대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온 것들의 이야기. 저는 미국인입니다. 평생 미국의 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 가지를 더 압니다. 위대함은 어디서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잿더미에서도, 폐허에서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연구실에서도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아부다비의 밤하늘에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이룩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희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브래드 콜턴입니다. 28년간 틀렸던 사람, 그리고 이제야 눈을 뜬 사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